안녕하세요. 민상준입니다.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편입생이죠. 25년도 편입한 학생이고요. 부천학습관 사회복지학과 스터디 모임 모교마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스터디 모임 스터디 자료로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게 두 번째 동영상이죠.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 과목의 제2장 법의 기초이론 워크북에 있는 연습 문제를 해결하는 풀이하는 그런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헐. 안녕하세요. 민상준입니다.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25년도 3학년 편입생이죠. 부천학습관 스터디 모임 모교마실에서 스터디 우리 팀원들과 함께 공부할 자료로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번 동영상은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 과목의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워크북의 연습 문제 풀이하는 두 번째 동영상이죠. 제2장 법의 기초 이론 요 2장의 연습 문제를 워크북에 있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시죠. 자, 1번 법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요게 이제 1번 문제가 되는 건데 1번 법이라는 개념은 재판을 통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만을 의미한다. 자, 우리가 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재판만 떠올리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 교재에서는 뭐 어떤 것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거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갖는 것. 이것도 법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 그 다음에 군대에 가야 하는 것, 이건 납세의 의무, 그 다음에 병역의 의무 중에 하나로서 어떤 입영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법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곧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벌금을 부과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것, 이런 것들도 법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들 중에 하나로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법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들 중에서 우리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재판을 통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법이라는 개념은 재판을 통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만을 의미한다. 이러면 이거는 맞는 문장입니까? 틀린 문장입니까?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2번 사회규범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실현 방법을 가진 것이 법이다. 그러니까 법은 뭐에 포함이 된다? 사회규범에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 교재의 사회규범으로 얘기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법 이외에도 뭐 도덕, 관습, 종교상의 계율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규범으로 얘기되고 있는 건데 다른 사회규범과 달리 법은 누가? 국가가 나서는 거죠. 국가가 나서서 법을 어기면 모두 가능해요. 처벌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에 국가에 의해서 강행되는 사회규범이 법이다. 그러니까 법은 가장 강력한 사회규범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실현 방법을 갖고 있다. 이건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법과 유사한 용어로서 우리 교재에서 법률, 법전, 법규, 법령 이런 것도 우리 교재에서 지금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한 법, 이걸 법률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법전은 문서화된 법규집, 이걸 법전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법규는 뭐 법규범을 전체적으로 일컬어 얘기하거나 혹은 성문의 법령을 얘기하는 게 법규다. 그 다음에 법령은 법령, 법률과 명령을 함께 일컫는 것이 법령이다. 이런 내용들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교재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법은 사회규범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사회규범들로 중에서 뭐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법이 있다. 맞고. 그 다음에 법은 뭘 규율합니까? 행위를 규범하죠. 해야 할 것. 아까 납세의 의무, 남자는 군대 가야 한다라는 뭐 병역 이런 거, 병역의 의무 이런 것들 해야 할 행위. 그 다음에 뭐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범죄가 된다.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할 행위. 이런 것들을 규정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무슨 규범이 맞고, 행위 규범이 맞고,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강제된다. 국가에 의해서 강제됐다. 그래서 강제 규범이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몇 번이 정답이 된다.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들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갑시다. 자, 2번 일반적인 법의 이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지금 뭘 또 이해를 해야 되느냐. 법의 이념이 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법의 이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뭘 정리를 해야 됩니까? 그럼 이념은 뭐냐? 이걸 또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교재에 따르면 법의 이념으로 세 가지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라드 브루흐라는 사람이 법의 이념으로서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제시를 했다. 요 세 가지를 법의 이념으로서 우리 교재에서도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간단하게 가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제가 만든 동영상을 보면, 암기 노력을 좀 덜 들이더라도 좀 머릿속에 남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지금 정리를 굳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념이라는 것. 이데올로기인데, 이데올로기라는 것,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이데아라는 말과 로직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데올로기라는 말이 나온 건데, 이데아라는 건 완전 무결한, 흠 하나 없는 완전 무결한 것을 이데아라고 그러고, 로직은 이게 논리를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것, 완전 무결한 것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 이게 이념이에요. 이 법의 이념이라는 것. 완전 무결한 법이란, 흠 하나 없는 완전 무결한 법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 이게 법의 이념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완전 무결한 법이란, 결국에는 법이 뭐 해야 될 거? 법이 뭐 해야 될 거? 추구해야 할 것. 이게 이제 법의 이념이 되겠죠. 그러면 법이 추구해야 될 것이란 얘기는 법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 이게 결국에는 법의 이념이 되는 거고, 그 법의 이념으로서 우리 교재에서는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법이 추구해야 할 것. 첫 번째 정의. 모든 법이 추구할 만한 거죠. 그죠? 정의, 인간 생활의 최고의 어떤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가치. 이게 이제 정의잖아요. 옳은 것. 이게 정의잖아요. 모든 법은 뭘 추구한다? 정의를 추구한다. 라고 말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죠. 그러니까 법의 이념으로서 정의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법은 뭘 떼어야 된다? 한 목적성을 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한 목적성이라는 게 무엇인지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될 텐데,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게 한 목적성인데, 그럼 법은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러면 도대체 뭐의 목적이냐? 요게 정리가 될 거잖아요. 무엇의 목적이냐? 그 법이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그 사회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러면은 이건 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 그 목적에 법은 부합이 돼야 돼. 이 법에 추구할 목적으로서 한 목적성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좋아. 그 다음에 네 번째, 4번 선택지 법적 안정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법적 안정성. 이게 우리 교재에 따르면 사회생활이 법에 의해서 보호 혹은 보장되어서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법적 안정성. 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내가 법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했거나 어떤 결정을 했어. 그럼 법에 따라서 한 나의 행위나 나의 결정은 앞으로도 쭉 그대로 유지될 것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마음 놓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법적 안정성이라는 건. 그러면 법은 당연히 그 법에 따라서 한 행동이 그대로 보호받고 보장돼야 돼. 그래야지만 사회생활이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보장될 수 있어. 그러면 법은 뭘 추구해야 된다? 법적 안정성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도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도 법의 이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자유는? 문제는 자유. 자유는 모든 법이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어때요?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평등과 함께 자유를 굉장히 소중한, 중요한, 보장되어야 될 가치로 추구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모든 시대, 모든 사회의 법이 자유를 추구했을까요? 일반적인 법이 이념을 묻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유를 추구하지 않았던 시대, 자유를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사회도 있거든. 그럼 그런 사회에서의 법은 뭘 추구하지 않겠죠? 자유를 추구하지 않겠죠. 자유를 위해서 법이 존재하지 않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자유는 법의 일반적인 법의 이념으로 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문제? 3번 문제를 가봅시다. 일반법과 특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아라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법의 분류 방법으로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법의 분류 방법을 지금 이 동영상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분류 방법 중에 하나로서 무슨 법과 무슨 법을 일반법과 특별법이라는 분류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이게 일반법이고, 특별법은 그러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법이 특별법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될 때 이게 특별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사항이나 특별한 사람, 특별한 행위에만 적용되는 법. 이게 이제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 적용이 돼. 이게 일반법. 특별법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이 돼. 그럼 일반법과 특별법을 분류하는 기준은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번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러면 1번 문장 정리하다 보니까 2번 문장도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법의 효력이 특별한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무슨 법이라 그런다? 일반법이라 그러면 이거 맞는 얘기죠. 그러면 특별한 법의 적용에 특별한 제한이 있으면 그건 이제 무슨 법이 되는 거고, 특별법이 되는 거고, 2번도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상대적이다. 이건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이 상대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일반법이라는 거, 특별법의 관계는 상대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될 텐데, 상대적이란 말은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의미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무슨 얘기가 좋을까? 버스는 자전거를 기준으로 보면 버스는 어떤 교통수단이 된다? 다른 교통수단이 된다. 근데 똑같은 버스인데 만약에 기준을 달리하면, 비행기를 기준으로 하면 그 버스는 어떤 교통수단이 된다? 느린 교통수단이 된다. 이게 기준에 따라 버스의 성격이, 의미가 판단되는, 파악되는 성격이 달라지잖아요. 비행기를 기준으로는 느리고 자전거를 기준으로는 빨라지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무슨 적이다? 상대적이다. 그러면은 일반법과 특별법 사이의 관계는 상대적이다.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본 법, 어떤 법들이 있을까? 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시민들 사이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뭐와 관련돼서 재산이나 아버지, 어머니, 부부 이런 신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법, 이게 민법이거든요. 민법 평소에 들어봤죠. 그 다음에 무슨 법이라는 것도 평소에 들어볼 수가 있다. 상법이라는 얘기도 평소에 들어봤을 수가 있어요. 상법은 뭐와 관련된 법? 상거래와 관련된 법이거든요. 자, 재산관계를 다루는 무슨 법이 있어? 민법이라는 게 있어. 근데 그 민법, 재산관계가 다르지만 그 재산관계 중에서 특히 뭐와 관련돼서는, 상거래와 관련돼서는 무슨 법을 적용을 할 거야? 상법을 적용을 할 거야.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 민법과 상법 사이의 관계에서 상법은 민법을 기준으로 할 때 특별법이 되죠. 재산과 관련된 일 중에서 상거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적용되는 법이 상법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민법에 대해서 상법은 특별법이야. 그런데 상거래 중에서도 특히 어떤 상거래가 있냐면은 은행과 관련된 상거래를 적용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법이냐면은
은행법이 되는데, 그 은행과의 상거래와 관련돼서만큼은 은행법을 적용을 하자. 그래서 받는 법이 은행법이 되는 건데, 그러면 상법은 은행법과의 관계에서는, 상법이 아까 민법과의 관계에서는 특별법이었잖아요. 근데 상법이 은행법에 대해서는 무슨 법이 되는 거죠? 일반법이 되는 거죠. 그죠? 상거래 중에서도 은행과의 거래에 대해서만 은행법을 적용을 하는 거고, 상거래 전체에 대해서는, 상거래 일반에 대해서는 상법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법은 민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되고 은행법에 대해서는 일반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법과 특별법 사이의 관계는 상대적이다. 이 말도 사실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민법, 상법, 은행법 이런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우린 사회복지, 우리 학과에서 지금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이라는 걸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 교재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이게 다 메모하지 않을게요. 책에 있으니까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서 특별법이야. 그런데 그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동복지법과의 관계에서는 일반법이 돼.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이번 수업에서 판사하면서 했던 요 논리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문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법 적용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일반법이 특별법이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그래서 네모라는 상황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네모 안에서도 동그라미와 관련된 일에서만큼은 동그라미와 관련된 법을 적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네모와 관련된 사항을 적용하는 법이 일반법이 되는 거고, 동그라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이 이게 이제 무슨 법이 되는 거겠죠? 특별법이 되겠죠. 근데 일반법과 특별법이 병존하는 경우에 일반법을 특별법에 대해서 우선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이 특별법을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 네모난 법에 대해서 그냥 일반법을 다 적용하면 되겠지. 적용하면 되지. 특별법을 따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자, 이 경우에는 일반법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특별법을 우선해서 적용을 합니다. 이걸 이제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려서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풀었죠? 우리 이제 4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4번. 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이 법의 효력에 대해서도 우리 교재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1번. 모든 법률은 사후 입법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게 1번 문장이고, 2번. 성문법의 효력은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시간, 그 법의 효력인데 시간에 관한 효력을 지금 다뤄주고 있어요. 일단 이게 쉬운 거부터 갈까요? 2번. 성문법의 효력은 시행일로부터 폐지일 것이다. 그래서 성문법, 그 법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국회에서 입법해서 법을 만들어. 그 다음에 그 법을 대통령이 공포를 해. 그래서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 성문법이잖아요. 그러면은 만들어진 일부터 그 다음에 그 폐지될 때까지 그 성문법이 적용이 될 수가 되겠죠. 그죠?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문법의 효력은 시행일이고 폐지일이 있어요. 요건 맞는 문장이 되겠고, 그 다음 1번 문장을 가볼까요? 모든 법률은 사후 입법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다 시간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이 A라는 행동을 했어. 이 A라는 행동을 이거 우리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내용. 어떤 시점에서 A라는 사람이 A라는 행동을 했어. 이 시점에서는 이 A라는 행동은 뭐가 아니야? 법률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야. 즉, 뭐가 아니야? 범죄가 아니에요. 이 행위를 범죄로 규율하는 법이 없는 상태인 거야. 그런데 자, 나중에
나중에 A란 행동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이 뒤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뒤에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법률이 있기 이전의 행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 내가 행동을 한 그 시점에서는 이거는 절대 범죄가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로 과거에 했던 행동을 처벌을 하면 그 누가 안심하고 법에 따라서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이 얘기는 법이 추구하는 목적 중에서, 법이 추구하는 이념 중에서 뭘 깨트리게 돼요? 법적 안정성을 깨뜨리게 돼요. 이러면 된다는 얘기야. 이걸 이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법률은 사후 입법으로서 소급하여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뭐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의 원칙에 따르면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법적 안정성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라고 다 쓸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틀린 문장이죠. 틀린 문장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겠고 2번은 맞고, 그 다음에 법은 자국민이 자국 내에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 얘기는 자국민이 외국에 있을 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법의 효력과 관련돼 가지고 속인주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한 국가에 속한 사람에게, 속인 그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법, 이게 이제 속인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속인주의 원칙에 따르면 그 나라의 국적인 사람한테 적용되는 법은 그 사람이 그 나라 안에 있든 그 나라 밖에 있든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은 자국민이 자국 내에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 속인주의 원칙과 관련된 설명이 되겠고, 자, 속인주의와 함께 우리 교재에서는 또 뭘 설명하고 있냐면은 속지주의라는 걸 설명을 해요. 그 나라의 땅에 효력이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국가의 영역에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 국가 안에 있다면, 그 국가의 영역 안에 있다면, 영역이라고 하면은 꼭 땅만 있는 건 아닙니다. 5번 문제에도 나오던데, 저는 미리 풀어봤으니까요. 5번 문제 나오던데, 그 나라의, 한 나라의 영역 안에 있으면 그게 그 나라 국적의 사람이든 그 나라의 국적의 사람이 아니든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어떤 나라에 들어가 있으면 뭐 따지지 않고 다 효력이 발생하는 건 속지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속인주의라는 것과 속주주의라는 것을 함께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3번 선택지 정리하면서 함께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는 4번 선택지에 바로 나오네. 한 국가의 법은 그 국가의 영토에만 적용되는, 한 국가의 법은 그 국가의 영토에만 적용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미리 얘기해버리고 말았네. 한 국가의 영역에는 영토만 있는 게 아니죠. 영토가 이게 흑토자잖아요. 흑토자. 근데 영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 배가 다니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배, 바다, 영해. 그 다음 그 나라에 비행기가 다니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공. 요게 그 국가의 법에 미치는 범위가 되겠죠. 그죠? 이거 한 국가의 영역이라 그래요. 우리 교재에 한 국가의 영역 안에, 영역에는 영토뿐만 아니라 영해와 영공이 있기 때문에 4번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옳은 것 몇 번? 2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정리를 하고 깔끔하게 또 이번 동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법의 해석 방법은 무엇인가?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 그 권력, 그러니까 사실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기관을 얘기하는 건데,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까? 입법기관이 있고, 사법기관이 있고, 행정기관이 있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내리는 해석으로 논리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구속력을 가진 해석이야. 입법, 사법부, 행정부는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권력을 갖고 위협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뭘 갖고 있다? 구속력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러니까 사람들 강제할 수 있잖아요. 강제 해석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 내리는 해석.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 내리는 해석. 요게 이제 무슨 해석이 된다? 유권 해석이 된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 우리 교재에서는 법의 해석을 크게 유권 해석과 항리 해석으로 나눕니다. 유권 해석에 이런 것들, 입법 해석, 그 다음에 사법 해석, 행정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학리 해석은 학설상의 해석 방법으로 이 학리 해석에 물리 해석과 논리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리 해석은 무슨 해석 안에 포함이 된다? 학리 해석 안에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자, 학리 해석에 물리 해석이 있었고, 논리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논리 해석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 교재에서는, 교재 한번 읽어보세요. 확장 해석, 확장이 있으면 뭐가 있겠죠? 축소가 있겠죠. 확장 해석, 축소 해석, 그 다음에 반대 해석, 보충 해석, 물론 해석, 연역 해석, 목적 해석, 비교 해석, 유추 해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와 관련된 거? 논리 해석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충 해석, 목적 해석, 요거는 이제 논리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틀을 갖고 정리를 하면 조금 더 해석, 이해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암기도 잘 되기 때문에 그 전체 틀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5번의 정답은 오히려, 아무튼 내용은 어렵지만 정답은 쉽게 찾아지는 거죠. 그죠? 정답은 4번 유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장 내용이 끝났습니다. 우리 워크북, 사회복지와 법제 워크북 2장의 연습 문제 풀이가 끝났습니다. 이상, 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5년 편입, 3학년 편입생 민상준, 모교마실이라는 부천학습관의 사회복지학과 스터디 모임에서 동기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학생 민상준의 동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